자, 병리 관점이 나와 있고 요 길게 돼 있으니까 아래로 쓰시면 되는데 병리 관점은 증상, 치료, 그 다음에 회의적, 그 다음에 폐쇄,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병리 관점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돼요. 자, 이제 강점 관점 들어가는데요. 강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방성, 개방, 가능성, 인정, 자원. 이 자원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강점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장점 이런 것도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장점. 이 강점 관점은 앞에서 역량 강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십, 그 다음에 가치를 확고히 하는 역량의 강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강점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써드린 것은 그 지문 문구의 키워드를 잡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보시죠. 강점 관점의 1번. 여러분들은 그냥 형광펜만 들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단어에다가 이게 체킹만 해주시면 돼요. 개인을 진단에 따른 증상을 가진 사례로 규정한다. 진단에 체킹, 증상에 체킹하시면 되죠. 치료의 초점이 문제에 있다라고 했어요. 문제에 밑줄 치면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전문가에 의해서 재해석되어 진단에 활용된다. 진단의 밑줄.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 진술에 대해 회의적이다. 회의적의 밑줄. 어린 시절 상처는 제가 5번 같은 경우 밑줄을 쳐놨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건데요. 어린 시절 상처가 과거예요. 성인기에 병리를 예측할 수 있는 전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이런 외상이 이 사람을 지금 힘들게 한다라고 확실히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료의 핵심은 실무자에 의해 고용된 치료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무자가 있죠.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실무자의 밑줄.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의 밑줄. 전문가가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 발전은 병리에 의해서 제한된다. 자, 병리에 밑줄 치고 제한에 밑줄 치세요. 이게 개방적이지 못하다, 폐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자원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이다. 전문가의 밑줄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돕는 목적은 행동, 감정, 사고, 관계의 부정적인 개인적, 사회적 결과와 증상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증상에 밑줄 치면 되겠죠. 목적은 증상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강점, 관점 들어갑니다. 개인의 강점, 개인을 강점, 기질, 재능, 자원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자원의 밑줄. 치료의 초점이 가능성에 있습니다. 가능성의 밑줄.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그 사람을 알아가고 평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합니다. 인정의 밑줄. 어린 시절의 상처는 이 사람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약하게 한다고 고정하지 않아요. 거기 밑에 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 즉 외상은 시작 예측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약하게도 할 수 있고 강하게도 할 수 있으니까. 치료의 핵심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참여다. 이게 바로 자원이죠. 개인도 자원이 되고 가족도 자원이 되고 지역사회도 자원이 된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 삶의 전문가가 된다. 여기서 전문가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전문가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개인적인 발전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개방의 밑줄. 변화를 위한 자원 나오죠. 자원의 동그라미.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장점과 능력과 적응 기술이 된다. 돕는 목적은 그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말해요. 그 사람의 삶에 함께하며 제가 썼잖아요. 파트너십이라고 쓰고요.
가치를 확고히 하는 거다. 그 사람의 가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은 확고히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병리 관점은 과거 외상이 그 사람을 약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이게 딱 고정적으로 해요. 그런데 강점 관점은 과거 외상은 그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약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측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읽어드리면 어린 시절의 상처, 즉 외상은 예측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걸로 정리 끝 하면 돼요. 자, 이제 시험에 밑에 미안합니다. 밑에 보면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목적 및 꿈을 실현하게 하거나 클라이언트 자신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의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드러내어 묘사, 탐색, 활용하려는 총체적인 노력이다. 이게 바로 셀리베이가 말한 강점 관점의 개념입니다. 자, 강점 관점의 질문도 셀리베이가 이야기한 건데요. 생존 질문, 지지 질문, 예외 질문, 가능성 질문, 존중 질문, 장래 질문, 변화 질문, 의미 질문, 이런 것들이 바로 강점 관점을 위한 질문인데요. 훈습 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광펜으로 훈습 질문은 해당 안 됨, 그 자리에 밑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기타 모델을 보겠습니다. 인간 중심 모델, 즉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명칭은 인간 중심 모델입니다. 칼 로저스이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날개에다가 써주세요. 날개에다가 이거 써주시면 이게 가장 핵심이라서 이것만 아셔도 되거든요. 자, 인간 중심 모델은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 관계라고 했는데 이 인간 중심 모델은 상담 모델이에요. 상담 모델. 그래서 우리가 상담 관계 촉진이라고 그래요. 상담 관계 촉진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촉진되어야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걸 상담 관계 촉진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자세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공감적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감정이입해라 이거예요. 세 번째가 진실성이다. 진실성의 동의어가 진솔성이라고도 해요.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개방성이라고도 해요. 일치성이라고도 해요. 앞에서 관계할 때 제가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동의어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 적극적 경청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적극적 경청은 없어요. 적극적 경청은 없다. X.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인간 중심 모델은. 근데 많은 걸 써놨죠, 지금. 이 인간 중심 모델은 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게 좋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이 잘 되었을 때 이 클라이언트는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결정론적인 관점을 거부하거든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 결정해. 환경 결정론 싫어해요. 인간의 성격은 심리가 결정해. 무의식이 결정해. 정신 결정론 싫어해요. 이런 결정론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칼 로저스가 인본주의 학자이고 현상학적 이론, 나중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트에서 배우시는데, 자,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 인간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갑니다. 1번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에 의해서 1940년대에 체계화된 것으로 당시 개인 치료의 중심 기류였던 지시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에 대한 반동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게 이제 처음에 모델 명칭이 비지시적 상담 모델이었어요. 그러다가 클라이언트 중심 상담 모델이었다가 지금은 인간 중심 상담 모델로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지시적, 거기에만 밑줄 쫙 그어주세요. 비지시적인 이 모델은 기존의 정신분석학적이고 지시적인 접근법에서 치료자와 클라이언트 간의 위계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켰다. 제가 수평적 관계라 했잖아요. 수평적 관계의 밑줄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인본주의적 낙관적 관점을 수용하여 실천가가 감정이입적이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진정한 관심, 진실성이라 하잖아요. 이것을 보이면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3번이 바로 이거예요. 3번. 3번의 내용이 이거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공감적 이해와 진실성을 보이면 클라이언트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현재의 인성적 특징이 성격이라죠. 자, 형성된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모든 인간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녔다고 가정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자아실현 욕구는 자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잠재 능력이라 하는데요. 이것을 개발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다. 제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라고 했잖아요. 자, 자기 개념과 개인의 경험 간의 불일치라는 것이 이건 좀 어려운 건데 현상학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 개념이 있고 그다음 자기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일치되지 않을 때 힘들겠죠. 자, 불일치라는 것이 자아실현을 향한 유기체적인 힘과 그것들을 의식이나 활동으로 바꿀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사이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에게 어떤 다른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 이제 가치화, 내적 가치 조건, 외적 가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이러한 가치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자기 실현할 수 있고 자기 개념과 경험을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6번은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인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에게 해석을 내리는 게 뭐였죠? 정신분석이었어요. 정신분석은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권위주의적 관계 구조에 반대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기 성장을 향한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개입 방향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있도록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해 과거사보다는 지금 여기 here and now 현재를 강조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과제 중심 모델을 붙어서 쭉 단기고 시간 제한이고 현재고 지금 그리고 여기를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행동 수정 모델 들어갈게요. 행동 수정 모델은 이제 옆에 날개에다 쓰시면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많이 단순해요. 행동 수정 모델이다. 그러면 이게 힌트잖아요. 행동. 자,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면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겠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해요. 이 학습 이론인데 행동주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외부 자극이 결정한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을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하면 이 행동에 문제가 있다. 클라이언트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문제가 되지 않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래서 행동 수정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행동 수정이 목적이 되고, 자,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기법은 당연히 행동적 기법을 쓰겠죠. 행동적 기법들을 활용하는데 이 기법이 상당히 많아요. 뭐 강화, 벌, 소거, 여기 나오는 타임아웃, 1번에 나오죠.
토큰 강화법, 체계적 둔감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행동적 기법을 활용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여기 이제 행동적 기법들을 더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낱낱이 개념을 잡고 그 내용을 아시는 것까지 해야 되겠죠. 자, E.J. 토마스는 행동주의 사회사업을 실천 모델로 발전시켰고요. 인간의 인성, 성격은 대부분 환경의 산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환경 결정론. 자, 환경의 산물이며 그의 행동은 상이한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의 결과이므로 내적 상태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래서 학습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환경 결정론의 입장이다. 자, 과거보다는 현재를 내면적이고 말로 듣기보다는 외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행동 중시의 동그라미. 자, 특정의 구체적인 문제 행동에 개입에 초점을 둬요. 문제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초점을 두겠죠.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은 문제 지향성이고 과업, 과제 지향성이고 시간 제한성이다. 시간 제한성이면 또 단기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계점으로 기계론적이고 조작적이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비판이 있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자판기에 먹고 싶은 걸 딱 누르면 이게 외부 자극이잖아요. 그러면 그 커피가 뚝 떨어져 나오죠.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행동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이란 말로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행동주의 기법에 타임아웃이 있고 토큰 강화법이 있고 체계적 둔감법이 있는데 1번과 2번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별표가 없고 체계적 둔감법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타임아웃을 보면 타임아웃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동안 강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걸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벌을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타임아웃은 잠깐 동안, 타임아웃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잠시 동안 한 5분 안팎으로 해서 이제 강화물을 주지 않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시적 강화 중지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정적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자, 뭐 사회복사 1급 시험에 1회 때 나온 거예요. 형이 동생을 막 괴롭히고 때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5분간 좋아하는 게임, 컴퓨터 게임 못해. 이거예요. 이게 이제 타임아웃 기법을 엄마가 쓴 겁니다. 자, 타임아웃은 아동이 표적 행동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표적 행동이라 그래요. 했을 때 즉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라기보다 일정 시간이라 해야 돼요. 일정 시간, 잠깐 동안이니까 일정 시간 동안에 매력적인 보상을 주는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키는 것과 보상적인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아동으로부터 철회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토큰 강화법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물이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토큰이라고 하면은 어떤 증표가 되거든요. 증표. 그런데 이걸 토큰 경제라고도 해요. 토큰 경제. 즉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토큰이나 어떤 증표를 받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겠죠. 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강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화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토큰 강화. 뭐 이걸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있다. 근데 초등학생한테 이제 아침에 지각하지 않고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수업 태도가 좋고요. 이럴 때마다 어떤 증표를 주는 거예요. 토큰이죠. 일종의 토큰을 주면 이제 토큰은 지금 당장의 화폐는 아니에요. 화폐는 아닌데 이거를 잘 모았다.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하면 많이 모이겠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바자회 비슷한 걸 한다.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면 그 바자회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 모았던 토큰을 가지고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환표법이라고 하거든요. 표로 어떠한 것을 교환한다 그래서 환표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게 바로 토큰 강화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다.
토큰 강화, 어떤 보상물이 강화 자극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의 아동들의 필요와 흥미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원래부터 강화 자극으로서 가치가 있는 보상물이 있는 반면에 원래는 강화의 힘이 없지만 다른 강화물과 적절하게 연합함으로써 강화력을 갖는 강화 자극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토큰 강화에서 쓰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자극을 조건 강화 자극이라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토큰 강화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